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저께 2시간 동안 그 기업의 영업 활동에 따른 그 회계 처리, 그 다음에 환경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출 기업에 마진이 있는 기업의 샘플을 갖다가 한번 환경 관리를 진행해 보고 거기서 또 함의가 있으면 찾아보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슈는 환경 관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 오셨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환율이 90원대 후반대 갔다가 어저께 76원, 75원 갔다가 종가는 한 78원 정도에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NDF 감안하면 한 82원 정도에 시작할 것 같은데요.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성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참 이상한 게 90원에 갔던 환율이 70원으로 떨어지면 80원도 높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050원이었던 환율이 1070원으로 가면 빠질 것 같아가지고 안 샀던 기업들이 오히려 1080원, 1090원에 사죠. 그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 환율이라는 변수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대응하기가 참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계속 어저께부터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신의 기운을 가져서 환율을 예측하지 못하는 이상, 그죠? 체계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원칙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환율에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결과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거는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봤던 그 산업은행 부부장님이 쓰신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절차 및 사례 나오잖아요. 그 17페이지 제가 한번 보면서 읽어볼게요. 그 윗페이지는 읽었고요. 중간에서 밑에 환율 변화가 찾으셨어요? 환율 변화가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품의 매출 단가가 1000달러이고 매출 원가가 90만 원이라고 가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출 기업이고요. 샘플이 하나가 나왔어요. 어떤 수출 기업이라면 물건을 팔면 받는 게 1000불이고요. 그죠? 매출 원가로 나가는 게 얼마라고 돼 있죠? 90만 원인 회사의 회계 처리 및 환원 관리를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이때 회사의 사업계획 환율이 1000원이라면 원화로 환산한 매출은 100만 원이 되고 제품 한 단위 매출에 대해서 10만 원가량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가 나오죠? 사업계획 환율이다. 이런 게 나오죠. 1000원. 저희들은 물론 개념은 다른데 경영계획 환율, 사업계획 환율, 브레이크이븐 환율 개념은 다르더라도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사업계획 환율처럼 환율이 유지가 된다면 이 1000불이라고 하는 거는 1000원하고 맞아떨어져서 100만 원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90만 원이니 100만 원 빼기 90만 원 하면 10만 원이 남겠다라고 하는 게 이 회사의 사장님의 가정인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요. 한번 볼게요. 그런데 계약 시 1000원이었던 환율이 매출 기표시 환율이 980원으로 하락했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저께 배운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는 제일 처음은 매입이고요. 그 다음은 매출이고요. 그 다음은 회수고요. 네 번째는 결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매입 시점에서는 어저께 했던 거 다시 한번 보면은요. 매입 잡고
외화 외상 매입금. 그렇죠? 매출 시점은요. 매출 잡고 외화 외상 매출금이고요. 회수 시점은 외화 외상 매출금 AR 떨고 캐시 달러가 들어올 테고요. 결제 시점에는 요게 그대로 따라와서 AP 어카운트 페이어블 캐시가 나갈 테죠. 그죠?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한번 기표를 해보면 아까 사업계획 환율 매입 시점의 환율 여기 아까 1,000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매출 시점의 환율이 980원으로 하락했다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매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만원 외상 매입금 90만원 이렇게 찍히겠죠. 그죠? 이건 뭐 세금 계산서 90만원을 찍히니까 환율에 상관없어요. 무조건 90만원이에요. 그럼 매출은 어떻게 돼요? 잘은 몰라도 1000불인 건 확실하죠? 1000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가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80원하고 맞아떨어지면서 98만원 이렇게 찍힌다는 거죠. 그죠? 이랬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그려보자고요. PL. 어저께 배운 대로. 그럼 어떻게 돼요? 매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 매입이 있고요. 그래서 매출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매출이 얼마가 되는 거죠? 98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매입은 얼마가 돼요? 9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익이 얼마가 나와요? 8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 되시겠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배웠던 건 마진이 없었는데 마진이 있는 기업을 갖다가 가정을 한 거잖아요. 마진이 얼마예요? 1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1000불이었고요.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게 9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공장을 돌리겠다고 의사결정을 했을 때 환율이 1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000불이 1000원하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100만 원이 되고요. 100만 원 빼기 90만 원 돼가지고 내 넷인컴은 기본적으로 1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요. 매출 시점의 환율이 98원을 갖다가 낮춰진다면 어떻게 돼요? 매출이익이 저희들이 생각한 10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 8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마진이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기표가 안 되지만 원래는 10만 원이라고 찍혀야 되는데 8만 원으로 찍힌 거잖아요. 그죠? 마진이 있기 때문에 버퍼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계속 읽어보면은요. 그런데 계약 시 1000원이었던 환율이 매출 기표 시 환율이 980원으로 하락했다면 매출은 980원으로 감소한다. 회계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회사는 1달러당 20원씩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그죠? 이렇게 표현을 했죠. 회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죠. 왜? 마이너스가 안 나타나니까. 마진이 줄었을 뿐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한편 매출 채권 회수 시 환율이 950원이라면 회사는 매출 채권에서 환차손으로 1달러당 30원 손실이 발생하며 환율이 1050원으로 상승했다면 환차액이 1달러당 70원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회수 시점의 환율이 하나는 950원, 하나는 1050원 이렇게 가정을 한 거잖아요. 두 개를 나눠서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결제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결제에 대한 얘기는. 근데 결제에 대한 얘기는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못 미쳐요. 90만 원 떨고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돈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는 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 결제는 칸이 없으니까 일단 지울게요. 회계 처리는 90만 원 떨고 90만 원 나가면 돼요. 그러면 회수 시점의 환율이 하나는 950원이고요. 케이스 1, 케이스 2 하나는 1050원일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950원일 때부터 한번 보는 거죠. 일단 AR을 갖다가 갖고 나오는 거는 똑같아요. 케이스 1이나 케이스 2나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950원일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1000불이 들어오는데 환율이 950원을 타니까 95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원래는 98만 원이 들어왔는데 950원이 들어왔으니까 95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3만 원이 환차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950원일 때는요. 그러면 1050원일 때를 보면은요. 여기는 똑같고요. 뭐가 들어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0불이 들어오겠죠. 환율은요. 1050원을 하니까 105만 원이 되죠.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오른쪽이 작으니까 여기에 7만 원 환차익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피해를 갖다가 한번 나눠볼까요? 피해를 한번 나눠볼게요. 어떻게 나누냐? 여기는 950원일 때, 여기는 1050원일 때. 그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환차 손익이 나와야 되는데, 영업의 손익에 950원이 되면 환차 손이 3만 원이 들어와요. 그쵸? 그래서 얼마가 되죠? 5만 원이 되죠. 그쵸? 1050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환차 이익이 들어오죠. 얼마가 들어와요? 7만 원이 들어오죠. 그래서 15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제가 어저께도 계속 설명드린 건데요. 기본적으로 환율이 변함에 따라 넷인컴이 변하는 거죠. 환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수출기업에서. 그러면 우리가 1000원을 가정했을 때는 1000불이 1000원하고 맞아떨어지면서 100만 원 마이너스 90만 원 해가지고 얼마가 나와야 돼요? 넷인컴이 10만 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환율이 95원, 1050원 변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10만 원이 안 나오는 거죠. 수출기업에서 넷인컴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환율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회수 시점의 환율이라고 그랬죠. 그죠? 1000원이 950원으로 됐으니까 1000불에 50만큼 줄어들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10만 원이 5만 원으로 줄어든 거죠. 그죠? 950원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1050원이 되면은요. 1000원이 1050원이 됐으니까 50원이 늘어났잖아요. 얼만큼? 1000불에 대해서. 그러면 1000 곱하기 50하면 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10만 원 나와야 될 게 15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수출기업은 결과적으로는 회수 시점의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편 매출채권 회수 시 환율이 950원이라면 회사는 외화 매출채권에서 환차손으로 1달러당 추가로 30원 손실이 발생하며 환율이 1050원으로 상승했다면 환차익으로 1달러당 70원이 발생한다. 따라서 매출채권 회수 시 환율이 950원인 경우에는 매출이익이 8만원, 환차손이 3만원이 발생하여 단기이익이 5만원이 된다. 여기 이렇게 써있죠. 그 다음에 매출채권 회수 시 환율이 1050원인 경우에는 매출이익이 8만원, 환차익이 7만원이 발생하여 단기순이익이 15만원이 된다. A사의 단기순이익은 매출채권 회수 시의 환율에 따라 크게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저희가 어저께부터 배운 거죠. 수출 기업의 넷인컴은 회수 시점의 환율에 따라서만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게 거짓말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한편 A사가 환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매출 계약 체결 시 1000달러를 1000원의 매출채권 회수 시에 맞추어 선물안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장님이 어저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율이 변함에 따라 넷인컴이 변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해지 거래를 했어요. FX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FX 거래를 하게 될 텐데요. FX 거래는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5가지가 필요해요. 거래일, 만기일, 방향, 금액, 환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언제 거래를 해요? 공장을 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연히 그때 환율이 1000원이 매입 시점하고 같으니까
매입일 이렇게 되는 거죠. 만기일은 돈 들어오는 날, 회수일. 방향은 셀이고요. 금액은 1000불. 환율은 1000원. 이런 외환거래를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캐시플로우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돼요. 영업 캐시플로우. 우리 영업을 돌리면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예요? 1000불이죠. 나가는 돈은요? 90만 원. 됐죠? 그 다음에 외환거래, FX 거래를 하면서 들어오는 캐시플로우요. 잘은 몰라도 1000불을 팔았어요. 자, 1000불을 팔았으니까 1000불이 나가겠죠. 그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외환거래는 캐시플로우가 양방으로 있다 그랬잖아요. 1000불을 1000원에 팔았다는 얘기는 100만 원을 샀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동시에 10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캐시플로우가 이거 없어지고 이래서 10만 원이 남는다는 거죠. 이런 가정하에 사장님이 1000불을 1000원에 파신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이 캐시플로우를 항상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뭐 아주 쉬운 건데 실제적으로 외환거래 캐시플로우를 양방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anyway, 자, 이런 외환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만기일날 회계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만기일에 가정을 했으니까 하나는 950원, 하나는 1050원인 경우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면 950원일 때는 어떻게 돼요? 1000불을 팔았어요. 그죠? 그죠? 얼마에 팔았어요? 1000원에 팔았으니까 100만 원이 이렇게 기표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때의 환율이 얼마예요? 95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95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왼쪽하고 오른쪽이 작으니까 5만 원 환차익 이렇게 찍히는 거라고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105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050원은 어떻게 되죠? 1000불을 팔고요. 100만 원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동일해요. 근데 이 가치가 1050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5만 원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5만 원 어떻게 돼요? 환차손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러면 피해를 갖다 놓고 보면 950원일 때는 플러스 5만 원이 생기고요. 그죠? 1050원이 되면 마이너스 5만 원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넷인컴은 얼마가 돼요? 10만 원이 되는 거죠. 즉, 해지 거래를 하면 환율의 변동하고 상관이 없이 넷인컴이 10만 원이 유지가 된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에는 입금을 받지만 이런 경우에는 입금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환율이 반대로 가니까. 어쨌든 그거는 결과에 대한 문제고 어쨌든 해지라고 하는 거는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일정하게 가져가는 거니까 자, 1000불을 1000원에 해지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넷인컴이 환율이 아무리 움직여도 10만 원이 지켜지는 걸 갖다가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책에서 어떻게 표현했냐 보면 1000달러를 1000원의 매출 시점, 회수 시점에 맞추어 선물안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만기 환율이 950원인 경우에는 파생상품 거래 5만 원이 발생하여 단기순이익이 10만 원이 되며 그렇죠? 만기 환율이 1050원인 경우에는 파생상품 거래 손이 발생하여 단기순이익이 1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매출 시점 체결 시 발생한 환위험을 해지하는 거래를 만기 환율에 관계없이 단기순이익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문제는 예상 매출에 대한 해지 부분이다. 예상 매출이 확실하다면 현재 시점에서 선물한 거래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영업계획 수립 시에 목표한 단기순이익을 확보할 수 있지만 매출이 예상과 다른 경우에는 외화 매출과 해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서로 상쇄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이 예상 매출이 1000불인데요. 이 예상 매출이 생각한 매출하고 결과적으로 돈이 다르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들어오는 돈이 1000불이라고 알았는데 950불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뭐 1050불이 들어오든지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1000불이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1000원에 팔아가지고 10만 원이 남는다 그랬는데 들어오는 돈 자체가 뭐 900불이 되고 뭐 1100불이 되면 당연히 언더엣지가 되던가 오버엣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넷인컴은 흔들리겠죠. 그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환율의 변화에 따른 넷인컴을 지켜내는 게 아니고요. 매출 자체가 변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합니까? 그건 환리스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매출 자체가 틀려지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원가가 늘어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건 환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환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자꾸만 모든 걸 갖다가 자기 환리스크로 또 안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환리스크가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1년간 예상되는 외화 매출 물량을 연초에 모두 해지했을 경우 매출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데 반해 해지 거래는 전액에 대해 평가 손익이 영업의 손익으로 기표되므로 단기 손익에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 물론 연말에 목표한 매출이 달성되면 외화 매출에서 발생한 손익이 해지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과 반대 방향으로 일치하여 당초 목표한 단기 순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해지 거래에서 생기는 손익의 왜곡을 시정할 수 있도록 회계에서는 위험 회피 회계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위험 회피 회계가 적용될 경우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해지 거래의 손익은 영업의 손익이 아닌 자본 조정에 반영했다가 매출 발생에 맞추어 손익을 매출에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래 예상 매출에 대해서 해지 거래를 실행할 경우 해지 회계 적용 여부 등도 사전에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잘은 모르겠는데 막 길게 장황하게 5줄 이상을 써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050원을 일단 지울게요. 1050원을 일단 지우고 950원을 대로 가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공장을 돌려요. 공장을 돌리려면 한 텀이 필요합니다. T하고 T 플러스 1 시점에 한 텀이 돌아가요. 그러면 한 텀이 돌아가면 매출이 1000불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90만 원이 나가요. 그죠? 근데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가 계속 영위가 되려면 공장은 계속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잘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한 텀을 이렇게 돌리면 1000불이 들어오고 90만 원이 나가는데 한 텀을 더 돌리면 또 1000불이 들어오고 90만 원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야 이거 잘 생각해 보니까 한 텀에 대해서 1000불을 1000원에 팔면 10만 원의 이익이 나오는데 두 번째 돌아가는 이 1000불도 결국에는 환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공장을 계속 돌리니까. 그러면 나는 요 한 텀에 10만 원만 얻으면 돼.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사장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나오는 것도 해치를 하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뭐가 하나가 더 생기냐 하면 외환거래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매수일이고 회수일인데 이게 회수일이 T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한 거래를 더하는 거예요. 매입일, 회수일인데요. 이 회수일은 T 플러스 2의 회수일이 되겠죠. 셀, 1000불, 1000원. 그렇죠?
이런 거래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라고요. 그쵸?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한 텀이 돌았어요. 한 텀이 딱 돌았어요. 이렇게 돌았어요. 이 시점에서 한번 바라보자고요. 한 텀이 돌면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갖다 놔가지고 10만 원이라는 게 딱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만 지금 빠진 게 있죠. 뭐가 하나가 빠졌죠? 외환거래 요게 하나 한 놈, 요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환거래, FX거래는 어떻게 돼요? 만기일날 회계 처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만기가 아직 안 됐잖아요. 회계 처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단 평가는 다르다 그랬죠. 평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무슨 주식을 살면요. 팔기 전까지 평가 계속되잖아요. 그 이익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줄 수 있다고요. 자, 이 외환거래도요, 마찬가지로 FX거래나 뭐 이런 그 파생상품 거래는 워낙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다 시가평가를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얘를 시가평가를 해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1000불을 1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환율이 얼마가 됐죠? 950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불에 50원이 이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뭐 잘은 모르겠지만 환평가를 해준다 그러면 이익이 5만 원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수금이 5만 원이 잡히겠죠. 그렇게 평가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5만 원을 이 PL에 꽂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PL에 5만 원 이렇게 꽂아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넷인컴이 15만 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한 텀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한 텀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T 플러스 이 시점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PL이 나오는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서는 5만 원이 나온다. 여기서는 15만 원이 나오고요. 평가를 해준 걸 갖다가 PL을 잡아 떨어지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저희들이 지금 1000불을 팔은 거는 뭐죠? 뭐 때문에 1000불을 팔았죠? 미래 캐시플로우 때문에 파는 거죠. 그죠? 아직 회계 처리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같이 미래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해지를 하는 경우 이게 소위 얘기하는 현금 흐름 회계 처리거든요. 현금 흐름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평가 손익을 PL에 넣지 않고요. 자본 조정으로 넣어줘요. 이해하시겠어요? 자본 조정으로 넣어주면 얘는 PL에 안 들어가고요. 똑같이 10만 원이 돼 있고요. 그죠? 한 텀이 돌면 다시 10만 원 여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줘요? 손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지회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금흐름 회계 처리랑 또 하나가 공정가액 회계 처리가 있어요. 공정가액 회계 처리는 뭐냐면 지금같이 AR, AP가 있는 경우 아까 1000불을 팔은 이유는요. 여기 AR이 부킹이 돼가지고 1000불을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환율이 올라가면 AR 가치가 올라가죠. 해지한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한쪽이 플러스가 되면 한쪽이 마이너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PL에 넣어줘도 돼요. 그래서 해지 회계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언더라인이 있으면 공정가액 회계 처리를 하고요. 언더라인이 없는 현금 흐르면 현금 흐름 회계 처리를 해요. 그래서 공정가액 회계 처리는 PL에 넣어주고요. 바로. 그 다음에 현금 흐름 회계 처리는 자본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단기 손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지 거래를 할 때도 반드시 해지 회계를 갖다가 잘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한번 이걸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는 무슨 이상한 뭐 외국어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다른 문제는 1년간 예상되는 외화 매출 물량은 연초에 모두 해지했을 경우, 그죠? 자, 이게 뭐예요? 여기서는 1년간 예상되는 매출이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플러스 1, 플러스 2텀까지 예상 매출을 갖다가 해지하는 거였죠. 그렇게 가정한다고 가정을 하면 매출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데 반해
해지 거래는 전액에 대해서 평가 손익이 영업의 손익으로 기표되므로 단기 손익의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죠. 언더라잉이 없는 상태에서 현금흐름에 대해서 해지를 하게 되면 언더라잉은 없고요. 매출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들어오잖아요. 매출이 아직 안 잡혔잖아요. T 플러스 1 시점에는. 그랬는데 이 평가가 다 손익으로 들어오게 되면 5만 원이 여기 찍히면서 단기 손익이 15만 원으로 변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기 손익에 왜곡을 가져오는 거죠. 회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는요. 니코보코를 제일 싫어해요. 스무딩하게 가는 겁니다. 왜? 손익이 왜곡이 돼버리면은요. 주주가 판단을 갖다가 왜곡할 수 있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 회계에서는요. 넷인컴이 막 흔들리는 걸. 어쨌든 그래서 이 넷인컴이 10만 원, 10만 원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15만 원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15만 원이 나왔으니까 이 5만 원은요. 어떻게 돼요? 매출이 생길 때까지 뒤로 미룬다고요. 어느 계정에 잡아서? 자본 계정에 잡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요. 이익이 잡히고, 그죠? 한쪽이, 이익이 잡히고,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게, 뭐, 미수금 이렇게 잡히면 되잖아요. 여기 잡히는 게 이익이 아니라 뭐가 돼요? 자본으로 그냥 잡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회계에는 3개밖에 없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밖에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정 과목만 다 있을 뿐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익으로 안 잡히고, 비용, 아니면은 손익으로 안 잡히고, 그거를 자본으로 돌려놓는다고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손익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쭉 읽어볼게요. 매출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데 반해 해지 거래는 전액에 대해서 평가 손익이 영업의 손익으로 기표되므로 단기 손익의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 물론 연말에 목표한 매출이 달성이 되면 외화 매출에서 발생한 손익이 해지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과 반대 방향으로 일치하여 당초 목표한 단기 순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렇게 큰 텀으로 보면은요. 큰 텀으로 보면 돈이 어떻게 돼요? 다 20만 원은 확보가 되죠. 그죠? 그죠? 1년으로 크게 보면 버는 돈은 20만 원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거를 잘라보면 15만 원, 5만 원 이렇게 번다는 얘기죠. 그죠? 이 값은 같아요. 이 값이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 테너도 손익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던 게 해지 거래에서 생기는 손익의 왜곡을 시정할 수 있도록 회계에서는 위험회피 회계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위험회피 회계가 적용될 경우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해지 거래의 손익은 영업의 손익이 아닌 자본 조정에 반영했다가 매출에 맞추어 손익을 매출에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회계 처리라고요? 해지 회계 처리에서 현금흐름 회계 처리라고요. 현금흐름 회계 처리는 언제 한다고요? 언더라잉이 없을 때. 그렇죠? 1000불을 팔았는데 AR이 아직 안 잡혔잖아요. 매출이 안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현금흐름 회계 처리. 매출이 잡혀 있고 1000불을 파는 게 있다. 언더라잉이 있잖아요. 매출이. 그런 경우에는 뭐요? 저기 나와 있지만 공정가액 회계 처리. 공정가액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해를 그냥 다 박아준다고요. 박아도 되죠. AR하고 해지 거래한 게 손익이 반대로 움직이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회계 처리할 때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미래 예상 매출에 대해서 해지 거래를 실행할 경우 해지 회계 적용 여부도 사전에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마진이 있는 수출 기업에 대해서 하나 샘플을 보여드렸고요. 그거에 따라서 해지 회계 처리도 크게 공정가액 회계 처리랑 현금 흐름 회계 처리가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회계 처리에 대한 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큰 파트인 환희원 관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환희원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환희원 관리 절차를 제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환희원 관리 절차는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겨울에 눈 내리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거를 내가 숫자로 표현하려면 잘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환일 리스크 관리 절차라고 하면 제가 했을 게 인식, 측정, 뭐 통제, 보고 이렇게 크게 이제 4단계로 나눠서 환일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될 텐데요.
실제로 영업활동에 따른 회계처리나 손익계산서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없으면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편하게 할 수 있어도 그걸 실제적으로 실무에 가서 적용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계처리나 손익계산서를 먼저 짚고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환영관리 절차 이걸 갖다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거 환리스크 관리는 의사결정 프로세스 이렇게 해가지고 환리스크 관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환리스크 관리 절차 그래서 환리스크 관리 절차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단어가 딱 4가지만 있는데 4가지는 머릿속에 좀 넣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인식, 측정, 통제, 보고. 이 4가지 단어만 좀 기억을 하시면은요, 그나마 뭐 일을 갖다가 처리하실 때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아, 환리스크 관리가 뭐야?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크게 인식, 측정, 통제, 보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입니다라만 얘기를 하고 살만 붙이더라도 환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앞장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16페이지라고 적혀 있는 거요. 밑에요. 환리스크 관리는 환리스크 존재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리스크의 측정, 통제, 보고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환리스크 인식이란 환율 변동으로 인해 외화 표시 수출 및 수입에서 발생하는 외화 현금 흐름이 회사의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며 환위원 관리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환율이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회사 및 제품마다 다르기에 회사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환리스크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저희들이 환리스크의 정의를 뭐라고 지었죠? 환율이 변화함에 따라 단기 순이익이 변동되는 걸 갖다가 환리스크라고 했죠. 그러면 무슨 주체가 있으니까 환율이 변하면서 단기 순이익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놈을 잡아내는 걸 갖다가 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업에 돌아가셔서 기업의 환리스크를 갖다가 관리하신다 그러면 일단 환율이 움직이면서 뭐 때문에 이 주체가 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을 갖다가 변동을 시킬 텐데 그 주체를 잡아내는 게 첫 번째 단계겠죠. 그러면 그 주체를 잡아내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거는요. 기업의 모든 그 상태는 재무제표에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면 되냐? 대차대조표 가가지고요. 외화자산하고 외화부채 잡아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유로나 옌 다 뭐 어쨌든 그 달러라고 가정을 한다면 달러로 돼 있는 자산, 달러로 돼 있는 부채 이걸 갖다가 다 뽑아내면 그렇죠? 환율이 변동을 하면서 단기 순이익을 변동시키게 하는 주체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외화 자산하고 부채. 얘 말고 없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갖다가 잡아내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미래 예상 가능한 외화 캐시플로우도 인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1000불이 들어오고 10만 원이 90만 원이 나가는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였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1000이 들어오고요. 나가는 거는 90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환리스크 관리하려고 대차대표를 까보면 AR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외화 자산이. 그죠?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외화 외상 매출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만 딱 이렇게 갖다 놓고 환리스크 인식이 끝났다라고 하면은요. 공장을 계속 돌리면 어떻게 돼요? T 플러스 이 시점에 발생되는 캐시플로우 1000불은 잊고 있었던 거죠. 그죠? 얘도 어떻게 결과적으로 공장을 계속 돌리면요. 어떻게 돼요? 환율하고 맞아떨어지면서 넷인컴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얘까지 일단 보자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인식을 할 때. 그러면 질문을 하시겠죠. 그러면 T 플러스 3은 없겠느냐?
t 플러스 3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디까지 인식을 할 것이냐? 그거는 통제에서 정하는 겁니다. 통제에서요. 일단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알고 가자는 얘기죠. t 플러스 1 시점까지만 딱 봐서 AR 한 개 딱 있네 이게 아니라 일단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꾸준히 들어오겠다라는 걸 갖다가 알아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환리스크 인식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환리스크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 필요 없고 일단 대차대표 딱 보고요. 외화자산하고 외화부채 잡아내고 그 다음에 미래에 예상 가능한 외화 캐시플로우를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잡아내는 게 기본적으로 환리스크 관리 절차의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 번째 인식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측정이요. 측정은 뭐냐면 환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환율이 변화함에 따라 단기순이익이 변화를 하는 건데요. 인식에서는 주체를 잡아냈잖아요. 그죠?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거로부터 환율이 변함에 따라서 단기순이익이 돌아가는데 측정이라고 하는 놈은요. 그 잡아냈잖아요. 그 잡아낸 놈을 환율을 갖다가 막 움직여봐요. 뭐 예를 들어 외화 자산이 있고 외화 부채가 있다 그러면 환율이 막 오를 때 아니면 환율이 막 빠질 때 이럴 때 가정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단기순이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갖다가 살펴보는 게 측정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그래서 뒤에 책에 나와 있는 게 측정을 한번 읽어보면요. 환리스크 측정은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환리스크를 수치화하여 계량화하는 단계로 일반적으로 밸류얼 리스크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측정에서는 조금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뭐 예를 들어 인식 단계에서요. 어떤 수입업체를 가정을 해볼게요. 부채가 있어요. 1달러. 외화 부채예요. 포지션으로 얘기하면 숏 포지션이죠. 얘 브레이크 이븐 환율이 얼마예요? 1,0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대차대표를 뒤져내가지고 외화부채 1달러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인식에서. 그쵸? 그러면 측정에 가서 뭐를 해야 돼요? 얘가 환율이 막 변하면 손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페이오프를 그려주면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여기는 페이오프고요. 여기는 환율이죠. 그러면 내가 1달러 부채를 갖고 있으면은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얼마예요, 여기가? 1,000원. 그죠? 만약에 900원으로 빠지면 얼마가 돼요? 플러스 100원. 1100원이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00원. 그렇죠?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페이오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근데 페이오프를 그리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한데 좀 윗사람들을 설득하기가 그래요. 왜 그렇죠? 야, 우리 포지션 뭐야? 그러면 1달러 숏인데요. 외화부채 하나 있어요.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 손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환율 빠지면은요 이익이고요. 환율 오르면 손실이에요. 그 얘기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딱 때리면서 그건 나도 알아.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환율 빠지면 이익 나고 환율 오르면 손실 나는 걸 금방 아는 거죠. 외화부채 1달러 갖고 있으면. 근데 실제적으로는 측정해서 알아야 될 거는 이걸 아는 게 다예요. 근데 이걸 좀 더 세련되게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게 밸류의 리스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확률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의 리스크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 뭐 이 개념이 뭐 책으로 한 권 있고 두 권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뭐 강의할 때는 항상 그 개념이 갖고 있는 함의를 갖다가 느끼시기만 하면 돼요. 함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만 잘 느끼시면 돼요. 어떤 얘기냐 하면 확률이 있어요. 어떤 확률? 미래의 환율이 위치하고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환율이 1,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미래의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는 거죠. 지금 환율에 비해서. 그러면
만약에 정규 분포를 가진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미래 환율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건 현재 환율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현재 환율에 미래 환율이 위치할 확률이 제일 높겠죠. 뒤로 갈수록 당연히 확률이 떨어지고요. 이런 확률 분포를 갖다가 그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면적이요, 제가 손해보는 쪽으로 남겨놓고 이 면적의 퍼센트가 95% 되는 지점에 이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환율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이 환율 값을 1,4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환율이 1,400원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손실액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00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5% 신뢰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은 얼마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40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밸류엘 리스크 개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식을 해봐. 외화부채 1달러가 있고 1,000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회사 단기순이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 환율 빠지면은요 이익이고요. 환율 오르면 손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요. 자, 사장님, 대표이사님, 신뢰 구간 95% 구간의 안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은 마이너스 4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게 더 세련돼 보여요? 이게 훨씬 더 세련돼 보이죠? 그러니까 미래 환율이 여기에 위치할 확률이 95%라는 얘기죠. 여기에 있을 확률은 몇 %라는 얘기예요? 5%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밸류의 리스크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뭐가 있어요? 환율이 이 5%에 만약에 위치하게 되면은요,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얼마가 돼요?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뭐 이게 뭐 테일 리스크라고도 하는데요. 95% 신뢰 구간을 벗어나는 순간 이 기업이 맞닥뜨려야 되는 리스크는 무한대까지 늘어난다고요. 실제로 리만 사태 때 어떻게 됐어요? 환율이 1,600원까지 갔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95% 신뢰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이 마이너스 400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얼마까지 갔어요? 마이너스 600원까지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밸류엘 리스크는요, 이런 테일 리스크에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밸류엘 리스크를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나리오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테일 쪽에 위치할 수 있는 확률 자체를 갖다가 막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얘기하는 거는 되게 세련되고 샤프하죠. 그죠? 미래 환율이 요 안에 위치할 확률이 높긴 높겠죠. 그죠? 1,400원까지. 1년 뒤 환율이 빵원에서 1,400원까지 있을 확률이 95%예요. 그죠? 95%. 근데 5%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게 리스크가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방법이 밸류의 리스크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측정하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페이오프를 그려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뭐 밸류의 리스크를 쓰려면 쓰셔도 좋은데, 한 방법이니까 쓰셔도 좋은데, 쓰실 때는 꼭 테일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측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통제입니다. 그래서 통제를 한번 보면은요. 통제는 뭐냐면, 자, 우리 환리스크를 하면서 주체를 잡아내고요. 잡아낸 놈을 갖다가 환율이 막 변동시켜서 단기순이익이 어느 정도까지 흔들리는지까지 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갖다가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통제예요. 그래서 통제는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환리스크 통제는 리스크를 허용 가능한 한도 내로 축소하는 과정으로 해지 비율, 손실 허용 한도 설정, 해지 기간 및 해지 상품 결정 등 환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기준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네 가지를 갖다가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은 통제요, 통제. 그래서 통제는요, 자, 해지 비율이요. 두 번째는 뭐죠? 손실 허용 한도 설정.
지갑 및 상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를 했던. 아까 그 사장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자, 한 바퀴를 돌리면 1000불이 들어와요. 나가는 게 90만 원이에요. 그쵸? 이 당시 환율 의사결정했을 때 환율이 1000원이었죠. 그죠? 100% 해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넷 인컴이 10만 원이 나왔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사장님이 뭐 강의도 듣고 막 그 인투이션도 좋아요. 인사이트도 많아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더라도 내가 모든 걸 갖다 다 받쳐가지고 오픈을 시키면 너무 리스키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원가는 커버를 다 하고 마진에 대해서만 오픈을 하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의사결정이 하나 있고 다른 좀 깨신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사장님은 어떻게 했냐면 자 내가 1000불이 들어오고요. 90만 원이 나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두 개로 나눴어요. 원가는 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900불, 100불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때 환율이 1000원이라고 하니까 얘는 전부 다 해지를 했어요. 900불 셀 1000원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90만 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돈 나가는 거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근데 환율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100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건 오픈을 했어요. 이런 의사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오픈만 한 게 아니라 이건 좀 똑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 내가 예상한 대로 환율이 오른다면 적어도 1200원이 되면 그렇죠? 난 100불을 갖다가 팔겠다. 얼마에? 1200원에. 이게 뭐예요? Profit taking. 그렇죠? 만약 나하고 정반대로 갔어요, 환율이. 그러면 900원이 가면 나 그냥 900원에 100불 팔래. 이게 뭐예요? 스탑로스. 이걸 갖다가 가지고 가셨어요, 사장님이. 그러면 이걸 가져갔을 때 이 회사의 단기 순위가 어떻게 돼요? 최대 1200원까지 간다 그러면 100불이 1200원에 가니까 12만 원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 900원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불이 900원이 되니까 이분의 손익은 9만 원에서 12만 원이 되는 레인지를 가지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 걸 정하는 게 이 통지에서 정하는 겁니다. 해지 비율이요. 아까 100% 해지를 하느냐, 원가에 대해서 해지를 하느냐, 50%를 해지하느냐, 30%를 해지하느냐. 해지 비율을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을 했다면 내 손실 허용을 갖다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자, 프로핏 테이킹은 어디서 해야 되냐, 스탑로스는 어디서 해야 되냐, 이렇게 정하는 거. 이게 통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죠. 1번 해지 방법은 넷 인컴이 10만 원이 나와요. 그죠? 2번 해지 방법은 어떻게 돼요? 레인지로 나타나잖아요. 어떤 레인지로 나타나요? 9만 원에서 12만 원 레인지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케이스 1이 10만 원이고 케이스 2는 레인지잖아요. 어떤 게 더 좋은 해지 방법이에요? 어떤 거예요?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인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은지 알려면 언제 가보면 알아요? 미래로 가보면 알죠. 그죠? 미래로 가봐서 환율이 900원으로 빠졌어요. 그럼 얘 방법이 좋았죠. 만약에 환율이 올랐어요. 1200원까지. 그러면 얘 방법이 옳았죠. 둘 중에 어떤 게 더 옳고 어떤 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 관리는 정도가 없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원칙은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함의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어떤 함의를 가셔야 되냐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해지 비율이. 해지 비율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자, 환율이 1030원에서 1050원으로 놀 줄 알았는데 연초부터 1090원 갔다가 70원 갔다가 80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다 그러겠죠. 수출 사장님은 고점을 잡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입 사장님은 저점을 잡고 싶어 하시겠죠. 그걸 어떻게 잡아요? 못 잡죠. 못 잡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만약 AR이 100불이 있다 그러면 100% 50불은 팔겠어요. 해지 비율에서 50. 이건 뭐예요? 만약 환율이 올라갔으면 어떻게 돼요? 해지 하나 50이 남아있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반은 해지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개념 자체를. 물론 50% 해지를 했더라도요. 환율이 올라가면 50% 안 할 걸. 그죠? 환율이 떨어지면 100% 다 할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또 뭐예요? 다시 돌아가면 내가 미래를 갖다가 미래소년 코난처럼 미래를 또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제가 여기서 강의를 안 한다고요. 그렇게 그걸 알 수 있다면.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치시라고요. 이거 가지고요. 적어도 50% 가지고.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반은 해지를 했으니까 남았구나. 올라가면. 그렇죠? 떨어지면 반은 해놨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개념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지 비율은 상당히 함의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설명을 드릴 때 환리스크 관리 절차, 인식 측정, 통제 나중에 이제 보고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은요. 이 강의한 거는 실제적으로 실무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는 다 여러분이시라고요. 응용이잖아요. 그게 소위 얘기하는. 그렇죠? 그걸 제가 해지 비율을 이 회사는 걘 또 이렇게 때려보니까 30%가 맞겠네요. 그럼 무슨 무릎팍도사다니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죠? 저 회사는 70%가 맞겠네요. 옵티멀 해지 레이셔를 제가 구해드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그죠? 어쨌든 이런 해지 비율 같은 걸 갖다가 어디서 정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통제에서 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직 설명을 안 드린 해지 기간이 있잖아요. 해지 기간, 상품도 통제에서 정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자, T+1일 때 공장이 돌아가요. 그죠? 그러면 공장이 한 번 더 돌리면 어떻게 돼요? 1000불.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정하는 게 통제라는 거죠. 만약 얘를 갖다가 100% 해지를 했다면은요, T+2 기간에는 얘는 50%만 하자. 혹시 모르니까. 그죠? T+3은 30%만 하자. 이걸로도 정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통제는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본인의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잘 개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해지 기간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해지 레이쇼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상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환희환 관리라고 그러면 어려운 이그조틱 옵션이나 아니면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생각하시면서 다 가방끈 긴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이거는 환리스크 관리 절차에서도요. 4가지 부분, 인식, 측정, 통제, 보고에도 들어가지 않고 통제 부분에서도 4가지 중에 1가지일 뿐이에요. 그렇죠? 상품은 그 다음에 자기에 맞는 걸 갖다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포워드가 됐던 옵션이 됐던 그 나중에 얘기라고요. 기본적으로 해지 비율이나 해지 기간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상품 어쨌든 통제에서도 같이 정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고요. 보고. 항상 제일 마지막에 절차에는 보고가 있죠. 피드백이 있죠. 그래서 저도 그 전에 리먼 사태 나기 전까지만 해도 보고는 그냥 겨울에 눈 내리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보고가 겨울에 눈 내리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보고 단계에서는 환리스크 관리 상황을 수시 및 정기적으로 경영진 앞에서 보고하고 환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만약 현재의 환해지 전략이 적절하지 않다면 다시 환리스크 인식 단계부터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뭐 물론 그 겨울에 뭐 눈 내리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겨울에 눈 내리는 얘기가 아닌 게 그때그때 환율 수준에 따라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뭐 다른 거랑 마찬가지로 함의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 어떻게 이걸 이용할 것이냐를 갖다가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냥 그 극단적인 걸 갖다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환율이 1,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불이잖아요. 그 다음에 90만 원이 나가죠. 그럼 넷 인컴이 얼마가 나와요? 한 바퀴 돌리면 1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리먼 사태처럼 1,600원이 됐어요. 그죠? 1,600원이 됐어요. 그럼 한 텀을 돌리면 얼마가 나오죠? 70만 원이 나오죠? 그죠? 7배라고요, 7배. 예전에는 한 바퀴만 이걸 갖다 7바퀴를 돌려야 되는데, 환율이 뛴 것 때문에 7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환율 레벨에 따라서 내가 의사결정을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물론 고점이 1,600원이긴 했지만, 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초우량 기업 같은 경우는요, 어저께도 말씀드린 S전자 같은 경우에는 환희원 관리 정책 자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매일같이 그냥 달러를 팔아요. 선물환도 안 합니다, 거기는. 매일같이. 물론 거기가 선물환을 하게 되면 외환시장이 뭐 이렇게 붕괴되는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S전자가 환희원 관리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환율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뭐 좋은 생각인 것 같죠? 수긍이 돼요. 그러면 환율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요? 기술 개발하고요. 원가 개발해요. 원가 절감해요. 맞는 얘기죠. 그죠? 뭐 초일류 기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작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뭐 그렇게 뭐 1년에 몇 조씩 그렇게 이익을 내는 회사는 그렇게 해도 돼요. 이미 경쟁력도 있고 하니까. 영업이익률이 10%도 넘어가고요. 근데요. 만약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 한 바퀴 돌리면 10만 원이 나오는데요. 환율 레벨에 따라서 한 바퀴 돌리면 7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어서 나도 S전자하고 똑같은 환율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냥 팔래요. 계약 없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방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1,600원 갔어요. 이게 뭐 하이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여기 100%하고 여기 50%하고 여기 30% 했다면 올리자는 거죠. 해지 레이셔를. 이거 100% 하자는 얘기죠. 네? 여기 있는 것도 뭐 50%까지 늘리자는 얘기죠. 해지 기간도 조정하자는 얘기죠. 해지 레이셔도 조정하자는 얘기죠. 이런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그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환율이 1,050원에서 1,090원 갔다가 뭐 70원 갔다가 지금 80원 초반대인데 어디서 해지를 해야 됩니까? 그건 저도 모르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꾸준하게 해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꾸준하게. 그 다음엔 분할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요. 시나리오를 갖고 있으신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환율이 1,080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80원에서 1,070원, 1,060원으로 가면 뒤돌아보면 1,080원 되게 높아 보여요. 근데 당장 1,090원 이렇게 가면 1,090원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의사결정이 변한다고요. 그러면 시나리오를 갖고 계세요. 딱 1,050원에서 1,070원 올라가면 내가 해지 비율을 더 높이겠다. 1,100원 가면 해지 비율을 더 높이겠다. 밑으로 빠지면 해지 비율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시라고요. 첫 번째로.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하고 분할로 하고요.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라고요. 그게 환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게 10만 원이 남을지 9만 원에서 12만 원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연히 올라가서 결과에 대해서 자유롭게 없다고 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손만 놓으시면 여러분이 할 수 있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현업에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통제가 해치 비율, 손실 허용한도 이거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업체에, 그러네. 해치 비율 기본적으로 50%는 해놔야 되겠다. 꾸준하게. 그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환율 수준에 따른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10분 쉬었다가요.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쭉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환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영업활동에 따른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까지 연결을 시키실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게 환의원 관리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서 각각의 인식, 측정, 통제, 보고 단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속에 들어가 있는 함의를 잘 뽑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부산에 내려갔을 때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했던 얘기가 자꾸 머리에 남아서 조금 더 설명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감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했더니, 여기까지만 딱 강의를 했더니 그 친구들이 했던 얘기가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라는 거야? 환리스크를. 그죠? 그런 질문을 본인들끼리 막 웃으면서 가면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쫓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 강의를 하려고 KTX를 3시간을 타고 갔는데 편도만 올라오는 3시간 동안 그 생각을 했어요. 환율 변동성이 살아나면, 그러니까 세월이 하수상하면 백투더 베이직은 맞아요. 그렇죠? 백투더 베이직은 맞는데 그렇다고 베이직만 말씀을 드리고 그냥 이렇게 다 열어놓으면 그러면 그 친구들처럼 얘기는 할 수는 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사실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할 때는 아닌데 어쨌든 혹시나 아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면 자, 회계 처리에서 나타나는 함의를 갖다가 한번 살펴볼까요? 뭐냐면 이런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기업이 있었냐면 외화 부채가 있었어요. AP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1,000원에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캐시플로우가 있었어요. 1불이. 캐시플로우가 있었어요. 1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 있었던 의사 탑매니먼트가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이 캐시플로우에 1불이 있고요. 들어오는 게 있고 AP에 외화부채 1불이 나가는 거가 있으니 이거 두 개를 퉁을 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많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환율이 1,500원으로 갔다가 만약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손익계산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 캐시플로우는요. 실제적으로 1불이 매출 자체가 1,500원으로 잡혔기 때문에 매출 이익 쪽에서 500원이 나옵니다. 만약 1,000원에서 500원으로 떴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 AP라고 하는 놈은요. 결제가 될 때 1,000원에서 1,500원으로 갚기 때문에 어디서 나와요? 매출이익이 아니라 영업의 손익 쪽에서 마이너스 500원이 나오죠. 이래서 제로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 영업의 손익 쪽에서 마이너스 500원이 나오는 거를요. 참지 못해요. 그렇죠? 아무리 영업이익 쪽에서 마진 플러스 환율에 녹인 게 500원이라고 그래도 이 금액 자체가 워낙 크면은요. 참아내질 못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대기업 걔네들 얘기고요. 제가 생각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이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의원 관리를 하실 때 회계적 환차손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실질 환의험에 집중을 하시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계적 환차손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500원을 벌고 마이너스 500원을 벌어서 제로가 나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000 이런 게 좋은 거죠. 그렇지만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실질 환위험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 상관없잖아요.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은 똑같으니까. 그죠? 재무제표 가지고 장난치는 거 실질 환위험에 좀 집중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올해 환율 시장을 보면은요. 작년에 달러원 변동성이 가장 적었습니다. 그 얘기를 역으로 돌리면은요. 변동성이 더 밑으로 빠질 확률보다는 변동성이 반등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1월에 변동성이 분출을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올해 환율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뭐 레벨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뭐 99년부터 환율을 계속 봐왔지만 레벨은 알 수는 없지만 변동성이 분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약간 이상한 게 변동성이 분출을 하면은 좀 위로 가는 경향이 있고요.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네 얘기는 환율이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변동성은 좀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변동성이 분출할 때 어떤 상품을 갖다가 이용하는 게 좋겠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통제 수단을 갖다가 다양하게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게 해지 비율, 손실허용 한도, 그다음 해지 기간,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지는요 꾸준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으면 50%는 일단 하겠어요. 변동성이 많이 움직이는 장에서는. 왜요? 그래야 올라가도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빠져도 해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하나가 중요할 것 같고요. 꾸준히 하는데 50% 하는 거가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연히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면은요. 상품 쪽에서 이런 상품을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키코 사태 이후에 뭐 업체분들한테 옵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대단히 뭐 좀 금지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키코 사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즉 변동성이 많을 때는 옵션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많은 경우에는 수출기업이시잖아요. 그렇죠? 수출기업이시잖아요. 그러면 옵션을 아시는 분은 빠지는 거에 대해서 커버가 되는 게 풋옵션이고요. 그렇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커버가 되는 게 콜옵션이라고요. 그러면 뭐 수출기업이든 수입기업이든 옵션을 그러니까 돈을 내고 프리미엄을 내고 사는 거는 생각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내 돈이 바로 나가니까. 내 캐시가 바로 나가니까. 그럼 보통 하시는 게 제로 코스트 옵션을 하시는 거거든요. 돈을 안 내고 옵션을 하는 걸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를 사고 하나를 파셔야 돼요. 그 얘기는 풋을 사고 콜을 파는 거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콜 가격이 훨씬 더 풋 가격보다 비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풋 쪽을 갖다가 하나를 팔고 하나를 살 때 풋 쪽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지? 어려운 얘기로는 리스크 리버설이 콜 오버라고 하는데 그걸 뭐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변동성이 이렇게 커질 때는 오히려 변동성이 커질 때는 옵션을 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키콜라고 하는 게 왜 나왔냐 하면은요. 가장 큰 문제는 레버리지였습니다. 레버리지. 그러니까 900원에 팔아야 되는데 900원에는 도저히 넷인컴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950원까지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50원, 뭐 예를 들어서 뭐 20원, 30원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끌어올리겠어요? 이걸 넘어가면 2배를 팔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끌어올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를 사고 하나를 팔면 되는데 2개를 팔고 하나를 산 거예요. 그리고 키코 때는요. 변동성이 가장 낮았을 때예요. 달러원 환율의 변동성이 가장 낮았을 때예요. 가장 낮았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위로 튀면 훨씬 더 많이 간다는 얘기죠. 어쨌든 변동성이 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옵션 쪽에 생각을 하셔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주관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수보공에서도 오셔갖고 뭐 설명을 드렸나 그랬는데 뭐 구간 선물한 이런 게 있어요. 뭐 레인지 포워드라고 하는데 이런 선물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다 페이오프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페이오프죠? 이게 환율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더라잉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AR을 갖고 있으면 환율이 오르면 좋고 환율이 빠지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포워드로 커버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셀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레인지 포워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 있냐면 페이오프 자체가 뭐 이렇게 레인지를 갖다가 이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함의를 보자고요. 이 상품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함의를 보자고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30원, 1050원일 때도 셀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죠? 환율이 빠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1030원, 1050원일 때는 페이오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페이오프냐? 이게 1050원일 때 페이오프입니다. 근데 우연히 환율이 올라갔어요. 지금 뭐 1090원, 뭐 1070원, 뭐 1080원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업계획 환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왼쪽.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은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으시라고요. 이렇게. 이게 뭐 1060원이라고 1060원 이렇게 막고 만약에 변동성이 있다라고 보면 이런 레인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1080원이라고 하면 이게 한 1100원 정도 되겠네요. 레인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환율이 여기 있을 때는 요 환율로 왔다 갔다 찍으시면 되고요. 적어도 1060원에는 파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선물안이 있습니다. 이게 뭐 구간 선물안 그게 뭐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왜요? 변동성이 살아나니까. 그래. 변동성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살아날 때는 실제적으로 옵션 쪽도 위험하긴 하지만 옵션 쪽도 뭐 레버리지를 갖다가 썩는 거는 그거는 절대로 안 되고요. 어쨌든 잘 한번 감안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그거는 아닌데 어쨌든 뭐 위험한 얘기이기는 한데 제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상품도 있다라는 걸 갖다가 설명을 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뭐 환율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을 세운다. 제가 저번에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강의 항상 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올라도 돈을 벌고 빠져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게 가장 저의 주된 임무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품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백투더 베이직이 맞아요. 백투더 베이직은 뭐냐면 원칙을 가지고 환율 해지를 갖다가 진행하시라는 거죠. 다만 잊지 말아셔야 되는 게 해지를 하신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항상 탑 매니지먼트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도 탑 매니지먼트라도 내 돈이라고 하면 억울한 거예요. 반대로 가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해지 레이셔를 조절을 하시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적어도 50%는 갖고 가시라는 얘기죠. 50%를 하게 되면 올라가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빠지면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게 30이나 40하고는 달라요. 50이. 그래서 레이셔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내가 레벨 주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보면 다 바닥에서 팔 확률이 더 높아요. 꾸준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꾸준하게 레이셔를 가지고 조절을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어저께 2시간, 오늘 2시간 뭐 조금 일찍 끝났는데요. 고생하셨고요. 현업에 들어가셔서 제가 뭐 설명드린 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뭐 이상으로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